꿀떡꿀떡 혼자 떡 먹기. 옛날에 정수동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익살꾼인데다가 장난을 좋아하여 늘 일을 내고 다녔지요. 하루는 정수동이 여러 장사꾼들과 함께 길동무를 해서 먼 길을 가게 되었어요. 한참을 가다가 떡장수를 만났지요. 때는 얼추 한나절이 기울어 모두들 배가 출출할 때거든요. 그러니 누구든지 떡을 사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선뜻 사 먹지 못하였어요. 우물쭈물하면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혼자 떡을 사 먹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여러 사람 몫까지 다 사서 나누어 먹자니 돈이 아깝고, 그런 이유이지요. 정수동도 떡을 사 먹고 싶어서 슬그머니 주머니를 뒤져보았답니다. 그런데 고작 떡 4-5개 살 돈밖에 없었어요. 돈만 많으면 자기가 떡을 사서 여러 사람들한테 쭉 돌릴 텐데 돈이 없으니 입맛만 다셔야지 별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함께 가던 장사꾼들이 은근히 얄밉거든요. 저희들은 장사를 하느라고 돈을 제법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남한테 떡 사주기가 싫어서 꼽꼽쟁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일이 이쯤 됐는데 잠자코 구경만 하고 있을 정수동이 아니었답니다. 얼른 꾀를 하나 내어서 길동무들한테 슬슬 수작을 걸었지요. 여보게들, 나하고 내기 하나 안 할 텐가? 내기라니? 무슨 내기? 본래 욕심 많은 사람들인지라 내기라면 귀가 번쩍 뜨였지요. 저 떡장수 목판을 한번 보게나. 떡이 가득 들어있지 않는가? 저걸 나 혼자서 한참에 다 먹어치운다면 어떻겠나? 뭐라고? 저 많은 떡을 혼자서 한참에 다 먹어치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커다란 목판에 가득 찬 떡을 보고는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그러니 내기를 하자는 것 아닌가? 만약에 내가 저걸 다 먹어치우면 자네들이 떡값을 다 물고, 만약에 다 못 먹으면 떡값은 나 혼자서 다 내겠네. 어떤가? 좋네. 어디 한번 내기를 해보세. 자네가 저걸 다 먹기만 하면 떡값은 우리가 내지. 하지만 다 먹지 못한다면 떡값은 자네 혼자서 다 물어야 하네. 이렇게 해서 내기가 시작되었어요. 정수동이 떡장수 목판 앞에 서서 태연하게 떡을 집어먹었는데 애당초 내기에 이길 마음이 없으니 많이나 먹겠어요. 가진 돈만큼 먹었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개를 먹고 나서 슬쩍 물러앉는 거예요. 아이고, 내 더는 못 먹겠는걸. 그러니 둘러섰던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찼답니다. 어허, 기껏 4개 먹었단 말이지. 그러게 큰 소리나 치지 말 것이지. 이제 4개에서 졌으니 떡값은 자네 혼자서 다 무는 걸세. 그거야 처음부터 그러자고 한 일인데 마다할 리가 있겠어요. 여부가 있나? 내고 말고. 보란듯이 떡 4개 값을 치렀답니다. 이렇게 해서 정수동은 제 돈을 주고 떡을 사서 혼자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눈치코치 볼 것 없이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아주 느긋하게 먹었다는 이야기랍니다. 돌미륵과 장기둔 총각. 옛날에 한 총각이 살았답니다. 가난해서 나이가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나 해다 팔아서 먹고 살았지요. 하루는 이 총각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수풀이 자욱하게 우거진 곳에 돌미륵 하나가 있더랍니다. 워낙 깊은 산중이어서 찾는 사람도 없었나 봐요. 돌미륵에 이끼가 잔뜩 끼고 풀이 여기저기 나고 떨어진 나뭇잎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어이쿠, 미륵님이 이렇게 험하게 계셨어야 쓰나? 하고 이 총각이 정성 들여 청소를 했답니다. 이끼도 다 씻어내고 풀도 뽑고 나뭇잎도 쓸어내서 아주 말끔하게 해놨단 말이지요.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가면 장기판을 하나 들고 갔어요. 가서 돌미륵 앞에다 장기를 떡하니 버려놓고 미륵님, 심심하실 텐데 저하고 장기나 한 판 두시지요? 하고서 장기를 두는 거예요. 저 혼자서 둘이 두는 것처럼 한 번은 제 것을 두고 한 번은 미륵님 것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길 때도 있고 미륵님이 이길 때도 있고 그랬어요. 하루는 이 총각이 미륵님 앞에 장기를 버려놓고서 미륵님, 오늘은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내기를 하십시다. 만약에 미륵님이 이기시면 제가 떡을 한 말 해다가 재를 올려드릴 터이니 만약에 제가 이기거든 저를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는 장기를 뒀답니다. 뭐 자기 차례라고 더 잘 두는 법도 없었어요. 미륵님 차례에도 공을 들여서 아주 정직하게 두었지요. 그렇게 두다 보니까 공평하게 뒀는데도 끝에 가서는 자기가 덜컥 이겨버렸어요. 미륵님, 이 판은 제가 이겼으니 저를 장가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그만 가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답니다. 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미륵님이 떡 나타나는 거예요. 미륵님 하는 말이 내가 장기를 둬서 줬으니 약속대로 너를 장가 보내주겠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동쪽 길로 가거라. 가다 보면 너를 기다리는 색시가 있을 터이니 장가를 들도록 하거라. 이러거든요. 다 깨어서 보니 꿈이었어요. 총각은 당장 일어나서 동쪽 길로 갔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길가 나무 밑에 웬 색시가 보따리를 안고 서 있는 거예요. 웬 색시가 이 밤중에 여기에 서 있어? 물으니까 꿈속에 미륵님이 나타나서 이리로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런단 말이지요. 나도 꿈속에 미륵님이 나타나서 이리로 가보라고 해서 왔소이다. 더 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찬물 한 그릇 떠다 놓고 혼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참 재미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게 소문이 나서 아주 난리가 났지요. 장가 못 간 노총각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돌미륵하고 장기를 두자고 줄을 섰으니 난리는 난리지요. 그런데 그 노총각들은 다 장가를 가지 못했대요. 장기 둘 때 제 차례에는 잘 두고 미륵님 차례에는 대강 두고 이러니까 미륵님이 괘씸해서 장가를 보내주지 않았답니다. 아버지의 증표를 찾은 유리. 주몽의 아들인 유리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손에서 자랐답니다. 어느 날 유리는 참새를 잡다가 실수로 그만 물동이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화가 난 물동이 주인은 유리를 보며 혀를 찼답니다. 누가 아비 없이 자란 자식 아니랄까봐. 허허. 이 말을 들은 유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없었지요. 그날 저녁
유리는 너무 속이 상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캐물었지요. 어머니 예씨 부인은 유리에게 고구려의 왕 주몽이 아버지임을 일러주었어요. 유리야,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면 7 모난 돌 위에 있는 소나무 밑을 찾아보거라. 그곳에 너희 아버지가 숨겨놓은 증표가 있을 것이다. 유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남긴 증표를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7 모난 돌 위에 있는 소나무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는 지친 몸으로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서 날카로운 쇳소리가 들렸지요. 유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주춧돌을 살펴보다가 주춧돌이 칠각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7 모난 돌 위에 있는 소나무는 칠각형의 주춧돌 위에 있는 이 기둥을 말하는 것이야. 유리는 기둥 밑에서 부러진 칼 조각을 찾아 아버지를 만나러 갔답니다. 주몽은 부러진 칼 조각을 보고 유리가 자신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았지요. 덕분에 유리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답니다. 흰 똥 묻은 여우 주둥이. 옛날에 까치하고 여우하고 외가리가 살았답니다. 까치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아서 높은 나무에 둥지를 짓고 기르니까 여우가 그걸 보고 욕심이 났어요. 딱 잡아먹고 싶어 군침을 삼키다가 수작을 걸었답니다. 까치야, 까치야. 왜 그러니? 네 새끼 중에 예쁜 새끼는 놔두고 미운 새끼만 떨어뜨리거라. 떨어뜨리면 냉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어미까치가 들어보니 큰일 날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 말아라. 다 예쁘다. 그러면 미운 새끼는 놔두고 예쁜 새끼만 떨어뜨려라. 그런 소리 말아라. 다 밉다. 아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우가 발을 쿵쿵 구르면서 마구 겁을 주었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와서 너희 식구 다 잡아먹고 말 테다. 여우가 간 뒤에 까치 혼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데 마침 외가리가 웩웩 하고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까치가 하소연을 하였지요. 외가리 아주머니, 외가리 아주머니. 왜 그러니? 글쎄 여우가 와서 새끼를 떨어뜨려 달라고 하기에 안 된다고 했더니 내일 다시 와서 우리 식구를 다 잡아먹겠다고 하니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그까짓 것 올 테면 오라지. 제가 썩은 나무에도 못 올라가는 것이 산나무에 어찌 올라간다던. 그러고 나서 외가리는 웩웩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이튿날 여우가 다시 와서 으름장을 놓았지요. 까치야, 까치야. 네 새끼 중에 예쁜 새끼는 놔두고 미운 새끼만 떨어뜨려라. 그런 소리 말아라. 다 예쁘다. 그러면 미운 새끼는 놔두고 예쁜 새끼만 떨어뜨려라. 그런 소리 말아라. 다 밉다. 그럼 당장 올라가서 너희 식구를 다 잡아먹고 말 테다. 까치는 외가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꾸했지요. 니까짓게 썩은 나무에도 못 올라가는 것이 산나무에 어찌 올라와? 여우가 들어보니 말은 바른 말이지만 이건 까치 자기 깜냥에서 나온 말은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누가 가르쳐준 것 같았어요. 까치야, 그런 말은 누가 하던?
외가리 아주머니가 그러더라. 여우가 그만 화가 잔뜩 나서는 외가리를 쫓아갔지요. 쫓아가니까 외가리가 논에서 우렁이를 잡다가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도망가거든요. 여우도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따라갔어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서 사냥꾼이 나타났지요. 사냥꾼이 여우를 잡으려고 총을 딱 겨누니까 여우가 엉겁결에 제 굴로 쏙 들어갔답니다. 사냥꾼이 이번에는 외가리를 잡으려고 총을 딱 겨누니까 외가리도 엉겁결에 여우 굴로 쏙 들어갔어요. 둘 다 굴 속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냥꾼이 간 뒤에 튀어나왔지요. 그때 외가리가 앞장을 서 쏙 튀어나오면서 똥을 찍 싸는 바람에 뒤따라 나오던 여우 주둥이에 하얗게 똥이 묻었답니다. 그때부터 여우 주둥이가 하얗게 된 거라나요? 수송아지와 소년의 우정. 옛날 영국 외딴 곳에 한 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었던 소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요. 소년의 집은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년에게 남겨주신 것은 달랑 도끼 한 자루와 송아지 한 마리밖에 없었답니다. 때문에 소년에게는 수송아지가 황금만큼이나 소중했지요. 소년은 수송아지를 어찌나 사랑했던지 얼마 안 되는 자기 몫의 음식마저도 꼭 나누어 먹곤 하였답니다. 얼마 후 소년의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소년에게 새 아버지가 생긴 것이었지요. 그런데 새 아버지는 소년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소년이 사랑했던 수송아지를 몹시도 괴롭혔어요. 매일매일 채찍질을 해대며 아직 어린 송아지인데도 힘든 일만 골라서 부려먹었지요. 참다 못한 소년은 송아지를 데리고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은 송아지와 함께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해가 하늘 높이 뜰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걸었어요. 소년은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팠지요.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한 소년과 송아지는 맨 처음 보이는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답니다. 다행히 맘씨 좋은 주인이 빵 한 조각을 주었어요. 소년은 빵을 절반으로 나누어 송아지와 나누어 먹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집에서는 치즈 한 덩어리를 얻었답니다. 그런데 치즈도 빵처럼 나누려고 하자 송아지가 말렸어요. 나중에 쓸 때가 있으니까 남겨두도록 해. 우리는 곧 컴컴한 숲속을 지나야 해.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들과 용이 살고 있지. 난 짐승들을 이길 수는 있지만 용에게는 당할 수가 없어. 나는 결국 죽고 말 거야.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소년이 소리치며 수송아지의 목을 껴안았어요. 아니야. 그렇게 될 거야. 다른 길로 가면 되잖아. 안 돼. 그 길로 가야만 해. 그리고 송아지는 슬퍼하는 소년에게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자,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을 알려줄게. 숲에 도착하면 먼저 가장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도록 해. 그럼 넌 안전할 거야. 다만 원숭이들이 문제인데 그때 치즈를 돌처럼 보이게 움켜쥐고 겁을 주는 거야. 그리고 용은 날 죽이고는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갈 거야. 용이 사라지면 넌 내 갈비뼈 한 대를 잘라서 그걸로 용을 쫓아가 죽이도록 해. 갈비뼈로 때리면 쓰러질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용의 혀를 잘라서 가지고 다녀야 해.
절대 잊어선 안 돼. 송아지는 말을 마치고는 앞장서서 길을 나섰답니다. 소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수송아지의 뒤를 따랐지요.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마침내 숲에 다다르자 소녀는 송아지가 하라는 대로 가장 높은 나무를 찾아 잽싸게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나무 위에 있던 원숭이들이 꽥꽥 소리를 지르며 소년을 쫓아내려고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소년은 치즈를 손에 꼭 쥐고 소리쳤지요. 이놈들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너희 심장을 이 돌처럼 쥐어 짜줄 테다. 역시 송아지가 말한 대로 원숭이들은 치즈를 돌로 착각했어요. 원숭이들은 치즈가 뭉개지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기겁을 하고는 꼬리를 감추고 도망을 쳤답니다. 소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는 동안 송아지는 숲에 사는 온갖 짐승들과 싸웠지요. 허연 이빨을 드러낸 늑대와 엄청나게 긴 뱀도 송아지를 위협했어요. 하지만 송아지는 온 힘을 다해 모든 짐승들을 물리쳤지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시꺼먼 회오리 바람이 몰려오더니 사나운 용이 나타나 소리쳤지요. 누가 마음대로 내 숲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뭐야, 겨우 송아지 주제에 겁도 없이. 용은 거센 바람을 일으키더니 꼬리로 송아지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송아지는 야수들을 물리치느라 힘이 다 빠진 터라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답니다. 안타깝게도 송아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나무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소녀는 입을 악다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마침내 용은 다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소녀는 잽싸게 나무에서 내려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송아지의 갈비뼈 한 대를 잘라내었어요. 그러고는 용의 뒤를 따라갔지요. 그런데 용의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웬 아름다운 처녀가 묶여 있었어요. 소녀는 얼른 달려가 처녀를 풀어주었지요. 그 순간 천둥 소리 같은 괴성이 울려 퍼지더니 용이 나타났답니다. 용은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을 내뿜으며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어요. 소녀는 무서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용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소녀는 송아지의 갈비뼈로 용의 심장을 푹 찔렀답니다. 그러자 용은 거품을 물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소녀는 잽싸게 용에게 달려가 입을 벌리고는 혀를 잡으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던 용이 소년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물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소년의 손가락은 그대로 잘려나가 피가 철철 흘렀지요. 하지만 소년은 아픈 것도 참고 마침내 용의 혀를 잘랐답니다. 그러자 용은 몸을 크게 꿈틀거리더니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자 소녀는 처녀와 인사를 나누었답니다. 사실 아리따운 처녀는 그 나라의 공주였지요.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산책을 하다 용에게 잡혀왔는데 하마터면 그의 아내가 될 뻔했답니다. 저를 구해준 보답으로 이것을 드릴 테니 다음에 궁궐로 꼭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주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소년에게 주었답니다. 소년도 공주에게 공손하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요. 그러고는 공주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잠시 후
사라진 공주를 찾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숲을 뒤지던 왕이 공주를 발견하였어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궁궐로 돌아오는 길에 왕은 공주에게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었답니다. 허허, 정말 용기가 대단하구나. 그 소년을 찾아서 반드시 보답을 해야겠구나.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주와 약속했답니다. 궁궐로 돌아온 왕은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없고 다이아몬드 반지와 용의 혀를 갖고 있는 소년을 찾는다는 소식을 온 나라에 알렸지요. 아들이 없었던 왕은 그 용감한 소년을 공주와 결혼시켜 나중에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없는 남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궁궐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반지들 중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고 세규리 반지도 있었지만 공주의 반지는 없었답니다. 또 가지고 온 혀들은 모두 짐승의 혀일 뿐 아무도 불을 뿜는 용의 혀를 가지고 온 사람은 없었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그 소년이 찾아왔어요. 어찌나 차림새가 형편없었는지 문지기는 그가 거지인 줄 알고 쫓아버리려고 했답니다. 이 거지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어서 썩 꺼지지 못해.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공주는 무슨 일인가 해서 창문을 내다보았어요. 문지기에게 쫓겨난 소년이 뒤돌아서려던 순간이었죠. 아니, 아버지, 저 사람이 바로 용을 죽이고 저를 구한 사람이어요. 바로 저 사람이라고요. 왕이 달려와 창밖을 보자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저 거지가 바로 그 사람이라니. 그래도 일단 공주의 말을 믿기로 하였답니다. 여봐라, 어서 저 소년을 데려오너라. 그리고 오른손을 살펴보고 공주의 반지와 불을 뿜는 용의 혀를 가지고 있나 살펴보도록 해라. 소년은 뒤쫓아온 병사들에게 세 가지 모드를 보여주었고 마침내 소년은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온 나라는 축제 분위기였지요. 그 후 세월이 흘러 왕이 죽자 소년은 새로운 왕이 되어 슬기롭게 나라를 다스렸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행운을 가져다 준 수송아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송아지를 잊지 못해 궁궐 입구에 송아지 동상을 세우고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답니다. 두꺼비와 개. 두꺼비가 개를 한 마리 잡았답니다. 잡아놓고 보니 다리 둘은 커다랗고 다리 8은 조그맣고 등에는 철갑을 둘러있고 배에는 백통갑을 감고 있지요. 이놈을 구워 먹어야 하나, 구워 먹어야 하나, 쥐져 먹어야 하나, 볶아 먹어야 하나 하면서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다가 발을 떼어 먹어볼까? 하고 개의 발을 때려 하였어요. 그러자 개가 홀가분해서 좋지요 하거든요. 두꺼비는 그러면 안 되겠네. 불에 넣어 구워 먹자 하며 개를 숯불에다 넣으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개는 따끈따끈해서 좋지요 하거든요. 두꺼비는 그러면 안 되겠다. 간장에다 넣어서 졸여 먹어보자 하며 간장에다 넣으려고 하였어요. 그러자 개는 짭짤해서 좋지요 하거든요. 두꺼비는 그것도 안 되겠다. 물에다 넣어볼까? 하고 개를 물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개는
죽어, 아이고 죽습니다. 하거든요. 두꺼비는 이제 됐다 하고 개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개는 살아 살았구나 하면서 멀리 달아나더래요. 두꺼비는 이걸 보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더랍니다. 소의 혀를 자른 범인. 옛날 고려 때 명판결 잘하기로 유명한 이 보림이 경산 부사로 있을 때랍니다. 하루는 그 고을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찾아와서 호소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또나리, 어느 놈이 소인의 집 소의 혀를 잘라버려 소가 몹시 신음을 하고 있사옵니다. 범인을 찾아주십시오. 말을 못하는 소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농부의 말에 의하면 이웃에 사는 젊은 설가라는 놈이 의심이 간다고는 하나 심증만 가지고는 어찌할 수가 없어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리하여 사또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농부에게 말하기를 그 소를 지금 당장 이리로 끌어오너라 라는 분부를 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를 끌고 오자 아전을 불러 명했지요. 저 소를 외양간에다가 메어놓고 사흘간 물을 주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리고 나서 사흘이 되던 날 아침에 사또는 그 농부 마을의 남자들을 모두 불렀어요. 그런 다음 아전으로 하여금 양푼에 물을 담아 간장을 조금 타서 소에게 물맛을 보여주게 하니 사흘이나 물을 못 마셨으니 허겁지겁 물을 마시려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맛만 보이게 한 후 그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한 사람씩 차례로 그 양푼을 들고 소에게 먹이려는 신용만 하게 하였지요. 그러니 그 양푼 속의 물맛을 보아 아는 소인지라 그럴 적마다 달려들어 마시려고 애를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그 이웃에 사는 설가놈이 양푼을 들고 소 앞으로 다가서자 소는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도망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사또는 설가놈을 향하여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답니다. 네 이놈, 너는 어찌하여 말 못하는 저 불쌍한 소의 혀를 잘랐단 말이더냐. 설가는 순순히 자백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저 소가 소인 논에 벼를 뜯어먹기에 홧김에 그랬사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도가의 응징. 함압이란 누구든지 그 앞을 지날 때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글귀를 새긴 돌 비석을 말한답니다. 대소 인원 개하마 또는 함압이라고 새겨져 있지요.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마을에는 절이 있었던 흔적이 있고 연지가 있답니다. 북방리 불순동엔 한때 소씨들이 가세가 번창하여 고관 대작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들은 세도가 당당하여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었지요. 함압이는 관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 해도 세울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씨들은 마을 앞에 자기들 마음대로 비를 세워 사람이나 말들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고 세도가가 사는 마을이라고 뽐내며 그곳을 지나는 사람에게 봉변을 주었답니다. 옆마을에 사는 정씨, 권씨, 최씨, 김씨 모두 괘씸하게 생각하면서도 소씨들의 세도에 눌려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어쩌다 그 마을을 지나가야 될 일이 생겨도 그 동네를 피해서 뒷산으로 넘어서 갔다가 또 산을 넘어 돌아오곤 하였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곤양원이 새로 부임하기 위해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말에서 내리지 못할까?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수십여 명의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소리치면서 달려오고 있었지요. 원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답니다. 어떤 놈들이기에 고을 수령이 지나가는 길에 감히 무슨 회개망측한 짓을 하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원인지 무엇인지 모르나 내 놈들은 글자도 모르느냐? 너희들 앞에 있는 하마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느냐 말이다. 썩 내려서 걸어가도록 하거라. 장정들은 이렇게 호령하면서 신임 사또 일행에게 말에서 내리기를 명령했어요. 원이 생각하기에 이곳은 깊은 산골이라 원 이상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곳이기에 기가 차서 이방을 불렀답니다. 저놈들이 누구이기에 이다지도 방자한 것인가? 더구나 고을 수령이 부임하는 길인데 저렇게 무례한 놈들이 있단 말이더냐? 썩 물러나면 죄를 묻지 않겠지만 계속 행패를 부린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하여라. 이방은 마지못해 그 청년들이 있는 쪽으로 갔답니다. 이 사람들아, 자리를 좀 비켜주게나. 우리 사토가 만약 이대로 비켜주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좀 비켜주고 후환이 없도록 하여 주시게. 이방은 비굴하게 웃으며 사정을 하였지요. 그러나 장정들은 도리어 화를 내며 원이 알아들 수 있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었어요. 원 따위가 무엇인가? 이방도 알다시피 이곳은 우리 문중의 큰댁이 사는 곳이 아닌가? 예로부터 누구라도 이 마을에서는 말에서 내려 걸어갔지. 그런데 원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호령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는 짓일 것이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이니 이방은 가서 전하게. 이대로 행패를 계속 부린다면 큰 봉변을 당할 것이란 말하게. 이방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원에게 자초지정을 말하였어요. 곤양 원은 포졸을 풀어 청년들과 싸움을 하였으나 포졸들이 그들에게 패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원은 타고 있던 말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졌지요. 원은 곤혹을 당하면서 마을 앞을 끌려 지나게 되었고 후에 이런 사실이 조정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조정에서는 쥐관을 보내 이 동네의 지형을 살펴보게 하였답니다. 이곳 지형은 명산에 장수하고 지운이 두텁게 쌓여 관직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을 곳이라는 보고가 올라갔지요. 조정에서는 관의 권위를 무너뜨린 그들의 행패를 응징하기로 결정하고 병사를 보내었답니다. 먼저 산세를 끊고 물을 돌려 지운을 얕게 하는 방법으로 마을 앞 개울을 막고 물줄기를 동네로 돌려놓았지요. 또한 뒷산에 맷뿌리를 헐어 마을 아래쪽을 막았고 군사들에게 밤을 이용하여 물줄기를 마을로 돌리는 작업을 해놓았답니다. 그리고 낮이면 북방리 마을 어귀에 병사를 배치하여 마을의 동태를 파악했지요. 장마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만 내리면 뜻대로 마을이 수몰될 것이었어요. 조정에서는 그들이 고을 원에게 한 행패를 모반으로 보고 그 동네를 없애버리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자
군사들은 헐어버린 맷뿌리를 지키면서 동네 어귀에 소씨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엄하게 감시하였어요. 며칠 후 장마 때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니 소씨들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몰래 냇물을 건너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닷새 동안 계속 내린 비로 동네는 넓은 호수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 후 이곳은 못이 되어 지방 주민들이 연꽃을 심게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 연꽃이 만발하게 피어나자 연지라고 불렀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소동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백제 땅 한 구석에서 말을 케어파는 가난뱅이였어요. 쓰러져가는 오두막살이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이웃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서동이는 어릴 때부터 슬기롭고 용기가 뛰어났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언제나 큰 꿈을 지니고 있었어요. 혼자서 부지런히 말을 캐면서도 서동이는 가슴속으로 크게 외쳤답니다. 두고 봐, 이래봬도 난 훗날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을 해서 왕이 될 테야. 어떤 날은 아무도 없는 넓은 들판에 우뚝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답니다. 나는 왕이다. 아름다운 공주를 아내로 삼을 왕이다. 하늘과 땅이 서동이의 큰 꿈을 엿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왕이 될 날이 가까워 온다. 왕이 될 날이 가까워 온다. 그때 이웃나라 신라는 진평왕이 다스리고 있었답니다. 진평왕은 공주 셋을 두고 있었는데 막내인 선화공주가 제일 아름답다는 소문이 백제 땅까지 흘러들어왔어요. 말을 캐는 가난뱅이 서동이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지요. 서동이는 마침내 지금껏 품어온 큰 꿈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동이는 머리를 깎고 신라 사람처럼 옷을 꾸며 입고는 그 나라의 수도인 서라불로 몰래 들어갔어요. 마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 하나만 메고 서라불로 들어와서 소동이는 만나는 아이들마다 말을 나눠주었지요. 그리고 노래를 지어 가르쳐주고 거리마다 돌아다니며 부르게 했답니다. 꽃같이 어여쁜 우리 선화공주님, 밤마다 남몰래 홀로 나와서 서동님을 몰래 안고 가시네. 서동님을 몰래 안고 가시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온 서라벌에 울려 퍼져 마침내 대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신하들이 그 노래를 듣고 곧 임금님을 찾아 고했지요. 선화공주님을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이 마땅한 줄 아래요. 나라의 큰 부끄러움이니 서둘러 귀양을 보내소서. 신하들이 날마다 고자질을 하자 임금님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임금님은 마침내 선화공주를 쫓아내었지요. 아무도 살지 않는 깊고 험한 산속으로 쫓아내었어요. 선화공주님이 눈물을 삼키며 쫓겨나올 때 어머니인 왕비가 몰래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답니다. 선화공주님은 그 금덩어리를 숨겨가지고 쓸쓸히 서라벌을 벗어나왔어요. 그때 어디선가 퍽 귀에 익은 듯한 노래소리가 들려왔지요. 꽃같이 어여쁜 우리 선화공주님, 밤마다 남몰래 홀로 나와서 서동님을 몰래 안고 가시네. 서동님을 몰래 안고 가시네. 선화공주님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자 씩씩해 보이는 청년 하나가 노래를 부르며 다가왔지요. 바로 서동이었답니다. 공주님, 지금까지는 공주님이 나를 안고 갔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공주님을 안고 가리다. 서동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선화공주님은
비로소 온 서라벌에 퍼진 노래의 뜻을 깨달았답니다. 선아 공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소동이를 따라 백제 땅으로 왔지요. 쓰러져가는 서동인의 오막살이에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을 때 선아 공주님은 숨겨온 금덩어리를 꺼내놓으며 말했어요. 이것만 팔아도 100년 동안은 부자로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러자 소동이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것이 뭐요? 황금을 모르셔요? 왕관을 만드는 바로 그 황금이에요. 그런가? 이런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말을 캐던 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정말이에요? 그럼 그 황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아 공주님이 놀라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렵지 않은 일이요. 소동이는 곧 그곳으로 달려가 산더미 같은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누구나 골고루 도와주었으므로 소동이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임금님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어릴 때의 큰 꿈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요. 그가 바로 백제의 제30대 임금 무왕이랍니다. 슬기로운 멧돼지. 옛날 강원도 깊은 산속에 동물의 왕인 사자가 있었답니다. 이 사자는 오랜 세월 이 산속에서 왕 노릇을 하다가 늙고 병이 들어 누워있게 되었지요. 다른 동물들은 사자가 병이 나자 의사를 부른다, 약을 지어 먹인다, 문병을 간다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그때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여우란 놈이 있었지요. 이 여우는 전에도 여러 번 못된 짓을 하다가 사자왕의 눈밖에 나서 꾸지람도 많이 듣고 몹시 미움을 샀었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감히 사자왕에게 코빼기도 보이지 못했다가 어디선지 사자왕의 병이 몹시 심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기회에 비위를 맞추어 앞으로 좀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문병을 갔지요. 그러고는 자기가 가장 충신인 것처럼 그 뾰족한 입을 쫙 벌리고 안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웃어가며 할 말 못할 말 다 짓거리면서 갖은 아부를 다하였지요. 그러다가 또 몹시 안 되었다는 표정을 지어가며 위로를 하는 척하기도 하였답니다. 사자왕은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아 대꾸도 아니하고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여우는 사자왕이 자기의 말을 그대로 믿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는 더욱더 신이 나서 이 약을 쓰면 낫느니 저 약을 쓰면 낫느니 하고 참견을 하며 날마다 드나들었어요. 사자왕 앞에서 병간호를 하는 부하동물들은 이 요사스런 여우놈 때문에 일하기가 괴로웠지요. 보기에도 얄밉게 생긴 데다가 고약한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날마다 찾아와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모두들 꼴사나와 했어요. 이 산에는 멧돼지라는 짐승도 있었답니다. 멧돼지는 볼 일이 있어 먼 곳에 가 있는 바람에 사자왕이 병이 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 날이 지난 후에야 그 소문을 듣고 허둥지둥 찾아왔지요. 그때 여우가 앉아 있다가 멧돼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답니다. 여우는 오래전에 멧돼지에게 물려 속으로 항상 멧돼지를 미워하며 그때의 일을 분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멧돼지를 보자 이 기회에 분풀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멧돼지가 들어와 사자왕에게 절을 하고 나서 병 증세를 막 물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여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호령을 하였어요. 너 이 나쁜 놈, 사자왕께서 병환이 나셨는데 어디 있다가 이제야 오는 거냐? 넌 조금도 걱정이 아니 되느냐? 나는 날마다 찾아와서 위로해드리며 빨리 병환이 나으시기만
고대하고 있는데 이제야 어슬렁어슬렁 기어들어와.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사자왕에게 저런 괘씸한 놈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자왕님께서 그렇게 몹시 알고 계시고 여러 부하들이 밤낮 없이 애를 쓰는데 그동안 코빼기 한번 내비치지도 않다가 이제야 찾아오니 저런 무례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괘씸한 놈을 보시면 병환이 더 도지실지 모르오니 속히 죽여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럴듯하게 늘어놓았어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멧돼지는 요사스런 여우가 자기를 해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즉시 좋은 꾀를 생각해내었지요. 아니옵니다, 사자왕님. 사실은 사자왕님께서 병환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 같아서는 곧장 달려오려고 하였으나 공연히 와서 배웁기만 하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야 병환이 나으실까 하고 이 국리 저 국리를 하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약도 구해보고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서 의논도 하다가 그 처방을 알아가지고 이제야 오게 되었습니다. 멧돼지는 이렇게 말하며 여우를 한번 쳐다보았어요. 여우는 멧돼지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나 하고 잔뜩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러자 멧돼지는 큰 소리로 에헴 하고 헛기침을 하더니 계속해서 말을 하였답니다. 사자왕님, 그럼 제가 그 처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살아있는 여우의 간을 그대로 잡수시면 곧 나으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손으로 직접 여우를 잡을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마침 저 여우가 사자왕님을 위하여 여길 오기에 간을 잡수케 하려고 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서 저 여우를 잡아서 간을 잡수십시오. 멧돼지는 여우를 보고 싱글싱글 웃었지요. 그러고는 정말 너야말로 진짜 충신이구나. 여지껏 정성을 다하여 사자왕님을 위로해드렸으니 참말 고맙구나. 지금 내가 말했던 것 같이 얼른 네 간을 내주어서 사자왕님의 병환을 낫게 해드려라. 그래야 충신이 아니겠니? 하고 점잖게 일렀지요. 멧돼지를 해치려고 큰 소리로 꾸짖던 여우는 멧돼지의 이 말에 그만 새파랗게 질리며 풀이 죽어 있었어요. 달아날 수도 없고 뭐라고 대꾸할 말도 없어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지요. 자기가 먼저 멧돼지를 해치려고 했던 것을 후회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여우는 눈물을 흘리고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의 깨에 넘어간 여우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잘못일까? 어느 날 나무꾼이 개울가에서 도끼날을 갈 때였어요. 갑자기 작은 물고기가 물에서 튀어나와 나무꾼의 발에 탁 하고 부딪혔지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들고 있던 도끼를 던졌어요. 도끼는 빙그르르 날아가다 옆에 있던 나무를 쿵 하고 찍었어요. 나무는 아얏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직 익지도 않은 딱딱한 열매를 떨어뜨렸죠. 마침 닭이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딱딱한 열매에 머리를 맞았어요. 닭은 누구야 하고 소리 지르며 옆에 있던 개미집을 부리로 쪼아댔어요. 개미들은 놀라서 옆에서 자고 있던 뱀을 콕 하고 물어버렸죠. 화가 난 뱀은 스르르 일어나 산돼지를 물었고 산돼지는 씩씩거리며 바나나 나무를 넘어뜨렸죠. 그러자 바나나 나무 위에 있던 박쥐가 깜짝 놀라 코끼리의 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코끼리는 간지러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나무꾼의 오두막을 쓰러뜨렸죠. 나무꾼은 화가 나서 코끼리에게 말했어요. 내 집을 망쳐놓다니 어서 오두막을 다시 지어줘. 그러자 코끼리가 말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박쥐란 놈이 내 귀로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나무꾼이 박쥐에게 말했어요. 네가 코끼리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두막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내 오두막을 다시 지어줘. 그러자 박쥐가 말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산돼지가 내가 앉아있는 바나나 나무를 넘어뜨렸다고요. 나무꾼이 산돼지에게 말했어요. 네가 바나나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오두막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내 오두막을 다시 지어줘. 그러자 산돼지가 말했어요. 나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뱀이 나를 물지만 않았어도 바나나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나무꾼이 다시 뱀을 찾아가 물어보니 뱀은 개미들의 잘못이라 하고 개미들은 닭의 탓이라고 하고 닭은 나무의 잘못이라고 하고 나무는 도끼의 탓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잘못은 느닷없이 물속에서 튀어나온 물고기에게 돌려졌지요. 제일 화가 난 코끼리가 말했어요. 모든 일은 물고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물고기에게 벌을 줘야 해요. 동물들은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혼내줄까 궁리했어요. 그때 박쥐가 말했어요. 물에 빠뜨려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건 어때요? 동물들은 그게 좋겠다며 물고기를 깊고 깊은 연못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물고기는 괴로워하기는커녕 신나게 헤엄을 쳤지요. 이게 뭐야? 물고기가 아주 신이 났잖아. 다시 벌을 줘야 해. 화가 난 코끼리가 기다란 코로 연못물을 빨아들이자 연못은 곧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때 아무 상관없는 개구리가 발짝발짝 뛰어나와 말했답니다. 물고기는 뜨거운 물을 제일 싫어해요. 내가 물고기를 뜨거운 물에 삶아버릴게요. 개구리는 커다란 솥에 물고기를 넣고 활활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물이 끓는지 본다면서 자꾸 뚜껑을 열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마셔야겠어요. 개구리가 홀짝홀짝 물을 마셔대자 동물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솥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솥 안에는 물고기는커녕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물들이 묻자 개구리가 대답했어요. 헤헤, 내가 물을 마시다가 그만 물고기까지 마셨나 봐요. 제 입이 좀 크거든요. 동물들은 화가 나서 우르르 달려들어 개구리의 등을 마구 때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개구리의 등에 검고 푸른 무늬가 생겼대요.